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나라의 백성들로 그분의 법을 준수하며 살아가는 은혜만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저희들 은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또 한 주간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기 위하여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에너지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 기억하소서. 우리의 젊은이들 꼭 기억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이제 수능이 열흘 정도 남았는데 우리 수능생들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맑은 영을 허락해 주시고 청명과 하나님의 끈기와 좋은 컨디션도 허락해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영으로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절박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도움을 얻게 하시고, 이번 기회가 힘도 들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진지하게 하나님의 존재와 그분의 가치와 또 그분이 우리 인생의 입시에 어떻게 도와주는지를 경험하는 우리 자녀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만을 원합니다. 저마다 직장 생활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또 하나님이여 또 하나님 사업에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힘든 계절을 하나님에 맞이하고 있습니다. 계절 상품 위에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많은 고객들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물건 호평나게 하시고, 아이디어와 하나님의 경영의 하나님의 리더십과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강건케 하소서. 건강 주옵소서. 감기야 물러갈지어다. 여러 지병들은 무엇이든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우리 연로하신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요양원에 가 있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외롭지 않아도록 지켜주시고 믿음 주시고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속에 위로와 힘을 얻기 원하오니 주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의 감화 감동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물 드립니다. 믿음과 정성과 하나님 모든 하나님 영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고백을 물질로 하나님이여 표현하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모든 경제활동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주여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예물을 봉헌합니다.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립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11조 예물 찬양셀 정미순 집사님을 비롯해서 각양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사사기제 14장입니다. 1절에서 10절 내용을 우리 함께 나누어 봉독합니다. 14장 1절입니다.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서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이하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가 그를 보고 소리를 지르는지라. 그가 내려가서 그 여자와 말하니 그 여자가 삼손의 눈에 들었더라. 손으로 그 꿀을 떠서 걸어가며 먹고 그의 부모에게 이르러
그들에게 그것을 들어서 먹게 하였으나 그 꿀을 사자의 몸에서 떠왔다고는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여러분 잘 오셨고요. 모두 건강하시길 이 환절기에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드디어 이번 주간 11월 1일부터 21일 우리 전교인 작정 다니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부흥 강사들이 있고 다니엘 기도회 간증자들이 저렇게 우리 셀럽들 참으로 그냥 여러분 전 이 문제를 이 기도회를 놓고 한 달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걸어다니면서 생각날 때마다 근데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이 하나 있어요. 참석하면은 은혜 받는다. 그겁니다. 제 마음에 확신이 있어요. 분명히 20일 동안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이 어떤 모양으로든지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런 간증의 주인공들로 분명히 삼을 겁니다. 이 21분들이 전부 다 간증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네 분의 우리 목사님들이 매주 금요일마다 오셔서 특별 집회를 우리가 하면서 그렇게 은혜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후 예배는 8시에 모입니다. 이 다니엘 기도회로 모여서 오후 예배를 뒤로 미뤄서 함께 같이 하고 수요 예배도 그렇습니다. 금요 예배도 1시간 땡겨서 이제 8시에 그렇게 우리가 할 겁니다. 이번 기간 주일 난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이 금요 기도회와 또 매일 저녁에 우리 8시에 모여서 또 우리 9시 반 내지 10시까지 1시간 반 내지 2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같이 모여서 정말 기도가 이 시대에 요청되어지고 있어요. 이 시대적 부름 앞에 우리 온 세계를 바라보더라도 우리 자녀 세대 또 우리 또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 보더라도 절대적으로 기도가 요청되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한 해의 마무리를 이렇게 기도함으로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있을 테고 성탄절이 금방 다가오고 또 내년이 이렇게 시작될 겁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도하는 해로 정했는데 우리 함께 같이 기도에 푹 젖어들고요. 그러면 하나님께 위로와 은혜로 푹 젖어들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비전이 보여지게 하시고 또 문제도 해결하고 또 회복되어지는 이런 은혜만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서로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십시다 하고 우리 함께 같이 이청도 할렐루야. 예뻐요. 우리 이청도 할렐루야. 이제 오늘부터 사사기 이제 14장, 15장, 16장까지 3장에 걸쳐서 제일 많이 사실은 지난주에도 봤는데 13장부터 제일 이 사사기에서 많이 다루는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삼손입니다. 삼손. 여러 사사들이 나오는데 12명의 사사들이 나오는데 가장 많은 비중을 가지고 다루는 그러한 사사가 바로 이 삼손인데요. 근데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사사기 초기가 있고 400여 년의 사사기 시대 가운데 마렵이 있습니다. 마렵으로 내려갈수록 그들의 신앙과 삶은 윤리적으로 보나 가정적으로 보나 개인적으로 보나 혹은 공동체적으로 보나 하얀 곡선을 겪습니다. 국군도 그렇거니와 이들의 윤리적 영적 타락의 정도도 점점 10년의 꼴짜기로 내리막길을 치닫고 있어요. 이게 종말을 구합니다. 사사기에 종말을 구하는데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주의 종이 이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잖아요. 근데 시험 들 뻔하는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와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방 여인과 결혼한다거나 그 다음에 또 기생의 집에 들어간다거나 등등.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순종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결혼을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그냥 옥죄는 이런 것들은 히브리인의 사고 개념 속에는 상상할 수도 없어요. 근데 문화가 타락하고 그 다음에 신앙이 타락하면은 자연스럽게 이 윤리적인 이런 부분도 경계를 넘어간다는 거예요.
자, 경계를 넘어간다는 건 우리는 그 탈선이라고 하잖아요. 레일을 벗어나는 거에 기차가 달리다가 그러면 사고가 일어나죠. 근데 왜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가만두는가? 그래서 심판이 있고 종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400여 년 순간순간적으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종말을 못 보고 심판을 못 보고 죽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갈등하며 고민하고 욕하고 비판하다가 죽는 사람들도 수다했겠죠. 그리고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도 쓰시는가? 주의 종으로 이 삼손 같은 사람, 이런 사람도 왜 쓰시는가? 제가 느끼는 바는 하나입니다. 먼저 하나 뭐냐면, 그래도 그 시대에 삼손만 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블레셋과 싸우는데 아무도 함께 동행하지 않습니다. 함께 치십시다.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합시다. 아무도 그냥 마음은 원이로도 육신이 약하여서 그런지, 아니면 보신주의, 안일주의, 자기 지독한 가정 혹은 개인 이기주의, 그런 어떤 것들 때문에 주를 위해 목숨 걸고 내가 헌신하겠다라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심지어 이 삼손이 어떤 일을 저질렀는데, 블레셋을 쳤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냥 군사를 이끌고 그냥 이스라엘을 다시 치려고 하니까, 오히려 그냥 삼손이 블레셋을 칠 때는 한 명도 동조하고 같이 싸울 사람이 없더니 삼손을 잡아다가 블레셋 사람 적군에게 자기를 핍박하는 그 일제, 그 일본 사람들에게 넘겨주는, 잘 이해를 하십시오. 쉽게 이해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매국노들은 3,000명이나 와서 이 삼손을 포박해가 넘겨주잖아요. 같이 싸울 생각하지 않고. 또 다른 의미로 어떤 사람과 바보가 서로 대화를 나눕니다. 그래서 그 바보에게 이 사람이 태양을 가리키며 저게 뭐야? 그랬더니 이 바보가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게 뭐야? 그러니까 야, 네 손가락이지 않는가? 자, 반짝반짝 빛나지 않냐? 저게 뭐냐? 네 손에 빨간 매니큐어를 발랐지 않은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이 14장, 15장, 16장까지 이제 앞으로 쭉 보면서 나실인으로 삼손은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시각으로 삼손이 무슨 또 엉뚱한 짓을 하고 무슨 그냥 현미경을 갖다 들이대고 무슨 나쁜 짓을 하는가라는 걸 보면 손가락만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을 통해, 이 사건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시는가, 저 태양을 봐야 돼요. 저 하나님을 보라는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자, 이제 오늘 본문에 드디어 삼손이 지난주에 나실인으로 태어났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애를 본래 낳지 못하는 가정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또 어릴 때부터 나실인으로 길러냈지만, 그러나 요즘 목회자 자녀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장로님이나 또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들이 어떻게 부모의 신앙을 따라 예전 같으면 고분고분하게 그렇게 그냥 억지로라도 맥살이라도 잡고 나왔지만, 요즘 다른 건 다 돼도 특히 신앙생활은 그게 쉽지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아픔입니다. 근데 이런 시대 가운데 특별히 나신으로 어릴 때부터 교육하며 그냥 심지어 먹을 것 안 먹을 것까지 가려가며 이날 저날을 지켜가며 알뜰살뜰 길렀지만은 그 세계관, 신앙관이, 특히 오늘 본문에서 여기 블레셋과의 최초의 본격적 전쟁이 이 사사기 역사 가운데 이제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그 빌미가 뭐냐면 결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결혼이 이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그냥 그 땅에 특히 여성을 보지 말고, 그래서 모두를 다 어떻게 해요? 진멸하라라고, 완전히 뿌리 뽑아라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들의 아리따움을 보고, 혹은 그들의 노동력, 또 혹은 등등의 어떤 그 경제적이든 그게 또 어떤 또 인력적이든 뭐 어떤 문화적이든 혹은 외모 지상주의든 하여튼 그들을 다 그렇게 하지 못했던 그 뿌리들이, 이 썬뿌리들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들을 괴롭히고 있는. 자, 우리가 오늘은 조금
배경적 설명을 하고 다음 주에 자 오늘 결혼을 중심으로 배경적 중심 좀 이렇게 그리고 지금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 여러분 다 궁금해하실 것 같고 또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삼기 위해서 좀 설명하고 다음 주에 이 삼손 얘기는 더 본격적으로 우리 그렇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삼손 얘기가 계속 진행되어지는데 자 우선 우리가 여러분 제가 PPT를 좀 준비해 왔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이 배경, 하마스 혹은 파타 정부 혹은 서안 혹은 가자 지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뉴스에는 나는데 조금 생소하고 할 겁니다. 우리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제가 짧은 시간이지만은 좀 할 수 있는 대로 표현을 좀 해보고 나머지는 또 다음 주에 잠깐 하고 그 다음 주에도 잠깐 블레셋과의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왜 안 먹혀 들어가요? 자 예. 예, 우리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이거 좀 올려줘요. 안 먹혀 들어갔는데 일부 예배 때는 잘 먹혀 들어갔는데 자 우리 사사기 14장 1절 2절 우리 함께 여기 나오는 대로 한번 읽어보겠는데요. 삼손이 딥나에 내려가서 거기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고 올라와서 자기 부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딥나에서 블레셋 사람의 딸들 중에서 한 여자를 보았사오니 이제 그를 맞이하여 내 아내로 삼게 하소서 하매 자 그 다음 구절은 부모가 반대를 합니다. 근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서 결국은 이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블레셋이라는 지명이 2번 나옵니다. 그 다음에 딥나라는 지명도 2번 나옵니다. 이게 뭔가? 자 우리가 보면은요 이렇습니다. 자 우리 사사기 16장 1절 더 보겠습니다. 자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아내도 있고 또 나실인이고 요즘 말하면 목사인데 당시 유일한 목사인데 근데 이방 혼인도 하고 제가 만약에 어떻게 여러분의 목사인데 유일한 여러분의 목사인데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 그리고 세상적으로 이쁜 사람 스펙도 좋고 또 부자인 전문 직업을 가진 어떤 여성과 결혼한다면 여러분 사모님으로 인정하겠습니까? 근데 그 부모도 인정했어요. 못 이기니까 하겠다는데 내 마음에 드는데 내가 사랑한다는데 누가 말려요? 부모도 못 말리는데 당시 부모는 하늘과 같은 그런 존재였는데 근데 당시 얼마나 타락했는가. 마지막 종말의 시대에 보면은요 늘 한 시대 어떤 제국이든 그게 한 민족이든 나라든 혹은 세상의 종말이 오든 늘 성적 타락의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 이 삼손 얘기가 끝나고 17, 18, 19, 21장까지 쭉 이어지면서 이제 마지막 시대, 사사기 마지막 시대를 보는데 이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문화가 뭐냐 하면은요 성적 타락이에요. 그 가운데 하나가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상간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그것도 레위인을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자, 여러분 어떤 매스컴을 통하여서 주의 종들이 무슨 불륜을 일으키고 뭘 어떻게 했더라라고 하는 소식이 들릴 때마다 여러분은 난도질하고 낭망할 게 아니라 더 드디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종말의 시대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깨어 슬기로운 5 처녀처럼 등불 준비하고 다시 한번 옷 매무새를 고쳐 잡고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면서 깨어 주님을 사모하는 우리 한길 공동체 저와 여러분 되기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소식 들릴 때 삼손 보지 마시고요. 가리키는 걸 봐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을 다가왔구나. 그분을 바라보는
이런 마음에 고쳐 잡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경종을 마지막 시도 울려주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드디어 가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블레셋 얘기가 나오고 가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기 이 딥나 혹은 가사는 블레셋의 5대 그냥 성읍 중에 하나입니다. 이 블레셋 이렇게 된 이 지역은 가사를 중심으로 해서 가드, 아스, 돛, 에글론, 딥나 등등의 5대 성읍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이 가사라는 말이 여러분 성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몇 번 나오는가? 총 19번 나옵니다. 근데 그 가운데 18번은 구약 성경에 나와요. 신약 성경에도 딱 한 번 나오는데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면은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우리 이디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성령이 빌립도로 가사로 내려가라라고 그러죠. 거기에 누가 있다고요?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이 가사는 당시 고대 사회에 여러분 상업하고 외교하고 사람들이 주로 왕래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그 역할, 그러니까 주중에 저 이집트에서 이렇게 팔레스틴 지역으로 중동 이스라엘 지역으로 올라올 때 그 해변길을 따라 쭉 이렇게 올라가는 그 길목, 그 지점에 가사가, 블레셋 땅의 가사, 고대 사회에서는 이 블레셋을 대표하는 성읍이었는데 이걸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영어 성경에는 우리 성경에는 가사라고 번역하지만 영어 성경에는 가자. 자, 그래서 지금 이 가자 지구라고 하잖아요. 가자 스트립, 가자 스트립. 뭐냐면 스트립은 길쭉하다는 얘기예요. 자, 이스라엘의 서쪽 지방 지중해 연안에 저기 이집트 밑으로 쭉 이렇게 텔아비브 밑쪽에 쭉 이렇게 길쭉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는 지역, 이걸 가자 지구. 우리말로 우리 성경으로는 가사 지역이라고 이렇게 읽었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입니다. 자, 우리 배경을 지금 계속 설명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지중해 연안에 아랍과 저 터키와 그다음에 유럽, 그리스와 로마, 그리고 이쪽 이집트,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의 한 중심 가운데에 저 팔레스틴 지역, 저 지중해 지역, 그러니까 유럽에서 중동 지역으로 침략하기 위해서, 제국을 넓히기 위해서 알렉산더나 혹은 이탈리아 황제들이 저 곳을 중심으로 이 전체 중동 지역을 잡았다.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을 잡았다. 그 다음에 이집트가 세력을 발휘하여 또 확장해 나갈 때에 반드시 저기를 통하여서 저기 중동 지역으로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기 오스만 터키, 오스만 제국이 전체를 관할할 때도 저 지역을 점령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이란, 페르시아, 바벨론, 페르시아 제국들이 아수르, 페르시아, 그 다음에 이 지역들이 또 이렇게 나라를 확장할 때 역시 저 지역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저 지역, 팔레스틴 중심으로 저 지역을 먼저 점령하고 그걸 통로로 다 삼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갖는 지정학적 그런 이렇게 위치가 있습니다. 일본이 우리나라를 통해서 중국과 저기 만주 등등 러시아가 남하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자리를 차지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미국이 일본과 더불어서 저 중국을 견제하고 이 아시아 지역을 전체를 뭔가 하기 위해서는 한반도가 반드시 어느 정도 지정학적으로 필요한 이런 요소들을 다 안고 있는 지역은 늘 여러분 세계 어떤 긴장 관계에 있어서 각축전을 벌이는 그런 터전이 되고 많은 이런 지정학적 요소가 세계적으로 가장 그 요소가 심한 데가 이 팔레스틴 지역이어서, 그래서 끊임없이 분쟁과 테러와 여러 사건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지정학적 제가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이스라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생겼고요. 자,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고요. 제가 이걸 좀 더 자세히 보겠어요. 자, 여기 이스라엘의 지도입니다. 지도인데, 자, 여기 여러분이 보는 왼쪽에 가자 어떻게 해요? 스트립이라고 여기 되어져 있죠. 이 가자 스트립이 여기 되어져 있으며 제가 이렇게 색칠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쪽에
웨스트뱅크, 저게 서안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왜 이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건 이렇게 서언덕 지역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서쪽 언덕 지역. 그다음에 가자 스트립이라고 하는 것은 가자 지역의 길쭉한 이런 지역 뭐 이렇게 평야로서 그죠? 길쭉한 이런 지역으로 되어져 있어요. 저 왜 서안 지구라고 말하냐 하면은 요단강이 쭉 밑으로 내려오는 데에 바로 요단강 서쪽에 있는 지역. 근데 저 지역이 뭐냐면 예루살렘이 저기 서안 지구에 있어요. 베들레헴도 여리고도 그 헤브론도 전부 다가 저 서안 지구에 있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또 보겠는데요. 자, 한번 보십시다. 가자 지구. 자, 이게 보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다음에 넘어가고요. 자, 성경의 기록도 이렇게 넘어가고요. 자,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요. 한번 앞에 보면은요. 성경의 최초의 기록, 이 가자 지구에 대한 성경의 최초의 기록은 놀랍게도 제가 찾아보니까 창세기 10장 19절에 이미 나와요. 자, 창세기 10장은 우리가 예전에 창세기를 가지고 한 1년 동안 매주 설교를 했는데 기억나실는지 모르지만은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마지막 시대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자손들이 홍수 이후에 자손을 퍼뜨려가는 과정 속에서 이 그냥 가자 지구 얘기가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가자의 팔레스틴 사람들의 역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앞서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저 하란, 지금의 이란 땅에서, 그죠? 혹은 저기 지금의 시리아, 그 이라크 지역에서 그렇게 메소포타미아 문명 속에 살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하란을 거쳐서 여기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 팔레스틴 땅까지 내려오는 사건이 언제냐면 12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2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주장하고 혹은 성경적 근거에 의하면 그들이 먼저 여기에 선점하고 있었던 한 민족으로서 그들은 이 구약 성경, 이 모세오경을 그들도 믿잖아요. 그죠? 믿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자신들이 원조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여기 나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또 넘어가고요. 자, 넘어가서 여기 이 가자지구. 자, 우선 한번 여러분 보는데요. 자, 그 부분, 그거. 자, 여기 봐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기 제가 이렇게 빨간 선을 그어놨는데 지금 이 중동 지역을 여러분 자세히 볼 때, 지도를 자세히 볼 때에 이 국경선이 어떻게 되어져 있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지도를 생각하면은 자, 저기 압록강 쭉 되고 두만강이 쭉 이렇게 내려오고 압록강과 두만강이 쭉 내려오잖아요. 그다음 밑에는 이렇게 전부 다 바다, 삼면이 바다로 이루어져 있고 보통 세계의 여러 나라의 지도는 전부 다 자연적 이런 환경 속에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이런 나라의 경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동 지역은 하여튼 지도를 놓고 줄을 그어 놓은 듯이 반듯반듯한 국경선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라의 경계를 자로 그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언제 이것을 자로 지었는가? 이게 중동 분쟁의 한 중요한 원인이에요. 자, 원래 이 지역은 오스만 제국이 1000년여 동안에 지배하고 다스리던 오스만 제국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 36년도 아니고 뭐 100년도 아니고 그러면 이건 뭐 다른 민족 나라들은 아예 민족도 나라도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오스만 제국에 1000년 동안 다스렸어요. 근데 여러분 근세기 세계 제1차 대전이 일어났을 때에 이 오스만 제국과 독일이 힘을 합쳐가지고 저 싸움을 하죠. 그때 어떻게 해요? 이 서방 측에서는 누구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해서 세계 1차 대전을 이 오스만 제국과 독일과 더불어 함께 전쟁을 일으킵니다. 누가 승리했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영국과 프랑스가 승리한 겁니다.
자, 승리하고 나서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되는가? 이 과정 속에서 이제 이 전쟁에서 영국과 프랑스가 이 아랍 민족, 그 속에 살고 있는 팔레스틴, 아랍 그리고 아프리카 이 민족에게 해방과 나라를 약속해 줍니다. 너희가 저항해라. 우리가 이렇게 같이 싸우는데 너희가 우리 편 들어라. 그럼 우리가 이기면 너희들에게 이 땅을 다 분배해 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더불어도 협정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도 땅을 줄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줄로 딱딱딱딱 지어서 다 땅을 줬는데, 근데 요 팔레스틴 지역만은 이중 협약을 합니다. 이중 협약을 하는데, 자, 팔레스틴 사람들과도 협약을 해서 끝나면 너희에게 줄게. 너희가 저항해라. 내부적으로 우리가 쳐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이겼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너희가 협력해라. 그러면 이걸 너희 땅으로 만들어 줄게. 이중 협약이 된 거죠. 그래서 서로 팔레스틴은 우리 땅이다. 본래 우리가 살았고, 우린 이런 역사적 근거를 가졌고, 그리고 협약했지 않는가? 그리고 더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와도 협약했다. 우리도 예전 아브라함 때부터 여기 우리 살았다. 우리가 빼앗겨서 우리는 흩어져 있었을 뿐이다. 자, 그러면은 왜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여기 정부도 없고 여기 사람도 살지 않았고 팔레스틴만 살았는데 왜 여기로 몰려왔는가? 그리고 왜 여기를 굳이 저렇게 전쟁을 일으키며 테러하는 데서도 차지하고자 하는가?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 좀 길게 보면은 AD 70년에 로마 장군 티도에 의하여서 예루살렘이 그야말로 박살납니다. 집도 절도 없이, 성전마저도 돌 하나도 돌 위에, 여하튼 성벽 하나 없이 다 허물어 떨어버립니다. 로마가 왜 이토록 해놨냐면 그동안 로마가 일찍이 이스라엘, 팔레스틴 지역을 점령하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만은 계속 저항 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거기 제가 잊어버렸네. 그 뭡니까? 아마겟돈 그 있죠. 그 위에 그 언덕 위에 가서 마지막 최후의 일각까지, 최후의 한 사람이라도 최후까지 우리는 저항하며 싸운다. 그 유명한 전쟁이죠. 그러니까 야, 이 민족은 한테 모여 살게 하면 큰일 났겠구나. 절대로 항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반 로마적 그런 정책을 펴나가겠구나. 씨를 말려야 되겠다. 그리고 흩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 이스라엘 민족은 디아스포라 민족의 대명사가 됩니다. 흩어진 사람들, 흩어졌다, 흩뿌렸다, 스프링쿨러를 했다, 뭐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디아스포라가 되어졌어요. 근데 이들이 세계에 흩어져 낱낱으로, 그러니까 이들이 흩어진 곳이 러시아도 대량으로 많이 가고 독일도 남고 뭐 저기 어디입니까? 저기 폴란드, 동유럽도 가고 뭐 이집트도 가고 아프리카도 가고 미국도 가고 막 세계에 많이 흩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 이들이 흩어져 사는 동안 엄청 왕따를 당한 거예요. 붙을 데가 없는 거죠. 때로는 법으로, 때로는 어떤 우파적 정권이 일어나 유대인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대, 어떻게 했대 그러면서 그 절정이 히틀러가 당시 유럽 인구가 유럽에 흩어져 살던 디아스포라들이,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한 800만 명 되는데 600만 명을 학살할 정도로, 그게 근세기 일어난 그 대표적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박해를 받다가 보니까 이들이 야, 우리가 나라가 없어서 그렇다, 우리가 똘똘 뭉쳐 한 민족이 되지 못해서 그렇다. 이때부터 시오니즘이 싹 트오릅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것은 저 예루살렘에 시온산이 있는데, 우리가 그 다시 한번 시온산, 다윗 시대입니다. 다윗 시대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때 세계 열방들이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고 어떤 전쟁, 저 가자 지구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우리가 이기고 영토를 확장하고 이스라엘의 최대의 영토가 지금까지 언제였느냐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입니다. 국력과 영토와 그 시오니즘을 갖게 되어지고, 그 반면에는 그들이 히틀러와 또 혹은 그 이전에 수많은 박해와 왕따를 당하고 어떻게 부동산을 그들은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면 부동산을 다 유대인의 부동산을 몰수해버리고, 유대인들이 무슨 사업을 하면 다 그냥 문질러버리고, 그래서 이들은 그때부터 돈
혹은 보석, 지금도 그렇습니다. 모든 세계 금융권 아마 유대 민족을 빼고 논할 수 없을걸요. 그 다음에 보석, 다이아몬드, 여러분이 좋아하는 다이아몬드, 그렇습니다. 이런 슬픈 아픈 사실은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들이 어떤 한 계기가 있었습니다. 한 가정에 한 사람이 어떤 억울한 누명을 썼는데, 못된 짓을 하고 양반이 성폭행을 하고 무슨 짓을 했다 그러는데 재판 결과 아니라는 걸 판정되어졌는데, 모든 증거가. 근데 유대인이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 양반이 무기징역이든가 아주 실형을 받아요. 자, 이때부터 이 기자, 그 기자의 이름이 있는데 제가 잊어버렸습니다. 그 기자가 그때부터 시오니즘 운동을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돈을 가진 유대인들이 어떤 단체를 결성하고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저 팔레스틴 지역에다가 부동산을 삽니다. 땅을 사는 거예요. 넓은 대지를 사고 거기다가 자신들을 방어하고 협력하고 또 이렇게 이제 시오니즘, 결국은 다 차지한다. 우리가 돈을 주고 다 산다.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의 그 거부들의 그 무이자 혹은 지원 돈을 가지고 정착촌을 만들고 키푸츠라고 하는 협동 농장도 만들고 어떤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거기 뿌리를 둡니다. 왜냐하면 그 근거는 이미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이 팔레스틴 땅에 들어와서 자신의 아내 그리고 자기 자손들의 무덤을 위하여서 이 팔레스틴 땅에 막벨라 굴 중심을 해서 땅을 쭉 사잖아요. 근데 그걸 근거로 해서 이건 우리가 돈을 주고 딴 명백한 우리 문서, 성경이 그 문서로 나와 있는 이제 우리 문서라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자체가 법이니까, 율법 자체가 법이니까, 법률, 율법, 법이니까 이 문서를 갖다 들이댑니다. 그러면 이 문서는 여러분 무슬림들도 이 구약 성경을 믿으니까요. 그리고 자기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우리 조상인데 이스마엘이 장자고 친자라는 거예요. 먼저라는 거예요. 사라는 첩이고 두 번째 여인이라는 거예요. 하갈이 첫 번째 본부인이고, 그러니까 먼저 애도 낳고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부인이 유대인들의 히브리적 어떤 중동의 개념은 애를 먼저 놓는 사람이 본부인이 먼저 되는 거예요. 결혼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애를 먼저 그 집에 장자 자손을 먼저 낳는 그런 게 이렇게 이제 고대 사회 가운데, 오늘날은 그렇지 않지만 그런 문화도 있었다는 걸 잠자가면은 충분히 이걸 그들의 해석 가운데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반듯하게 만들어줬는데 이스라엘만은 그게 분쟁이 되니 이중 개혁을 해내니까 누구에게도 줄 수 없어서 자치령으로 만들어 직접 통치를 합니다. 근데 이 통치를 하다가 세계 제2차 전쟁이 일어나고 끝나고 나서 이제는 더 이상 각 나라 자치주의, 윌슨의 자치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더 고조되어지는 그런 압력에 의하여서 영국이 여기 남을 수가 없어 물려줘야 돼요. 그리고 이쯤 해서 여기 정착촌을 마련하는 이스라엘이 우리 땅이라고 문서를 들이대며 약속을 하니 협약서를 들이대며 유엔에다가 이걸 제소를 합니다. 해결해 달라고. 자, 그래서 판결이 언제 일어나냐면 1948년 바로 우리가 잘 아는데 8월 15일 우리가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던 바로 그날 그 해에 이스라엘이 유엔으로부터 이 나라는 이스라엘 나라다라고. 자, 그게 어떻게 정해주냐 하면 이렇게 정해줍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정해줍니다. 저기 연두색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연두색이 아닌 그 지역 있죠. 약간 지금 무슨 색이죠? 분홍, 옅은 살색 그러면 제일 좋겠네요. 저 살색으로 되어진 저 부분을 줍니다. 저 부분을 줘요. 그래서 저 부분은, 근데 그 안에 지금 누가 살죠? 팔레스틴 사람들도 더불어 함께 더 많은 수의 사람들이 저기 사는 거죠. 자, 당시에 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한 50만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근데 나머지 수백만 명이 팔레스틴 사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섞여 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툭탁툭탁, 야, 우리 땅이야. 아니, 우리가 주인이야. 너희가 늦게 들어와가지고, 아니, 우리가 지금 실제로 우리가 유엔에서 이렇게 인정받았잖냐, 우리가 또 돈을 주고 샀지 않느냐 등등 해서 국제적 유엔 기구로부터 이스라엘은 인정을 받고, 근데 팔레스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게 더불어 원래는 살도록 되어져 있는데 자꾸 몰아내는 것 있죠.
물론 이들은 몰아냈다고 말하지 않고 스스로 떠났다고 말하는 모든 정책과 또 여러 가지 어떤 문제 있을 때마다 유대인의 편을 두고 유대인끼리 똘똘 뭉치니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은 자연스럽게 강남 땅은 누가 많이 삽니까? 공무원이 많이 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점점 어떻게 해요? 수도권에 밀려나고 혹은 지방으로 점점 밀려나고 하는 우리 경쟁 사회 가운데 자본을 가진 사람들이 그럴 수밖에 없고 똘똘 뭉치는 사람에 의해 밀릴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밀려나는데 근데 결정적으로 그래서 무슨 운동이 자꾸 일어나면요. 자, 인티파다라고 하는 운동이 나와요. 자, 그 유명한 세계적으로 인티파다 운동이 인권 운동이자 이게 민주주의 운동이자 독재 정권을 파탄한다, 그다음 타락한 정권을 파탄한 이런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은 여기에서는 이게 뭐냐면은 우리나라로 좀 표현을 쓰면은요 무장 그다음에 이게 뭐냐 하면은요 데모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무장 자 데모를 하더라도 촛불이나 태극기를 들고 하는 건 좀 양호하겠죠. 근데 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화염병을 들고 막 이제 이렇게 하는 데는 이게 그냥 이 이스라엘 정부로서는 자치정부가 이스라엘 정부가 세워졌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이걸 통제하다가 보니까 더 큰 인티파다 제1차 아주 민족적 거국적 인티파다가 그냥 이 데모가 아주 폭력 데모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2차 일어나고 3차 일어나고 4차 일어나고 계속 일어나는 거죠. 자, 일어나다가 보니까 이제 협약을 맺습니다. 협약을 맺는데 이 협약을 무슨 협약이냐? 오슬로 협정에 1993년도 노르웨이의 수도인 오슬로에서 이 오슬로라고 하는 세계적 그 이미지는 평화의 도시라고 알려진 여기에서 이제 드디어 만남을 갖습니다. 누가요? 자, 피에로 해방기구의 자치 수반이었던 아라파트 수반과 그다음에 여기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라빈 총리. 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의 사다트 대통령. 자, 그리고 빌 클린턴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나오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자, 이 가자 지구는요. 자, 본래는 이스라엘 정부가 수립되기 이전, 자, 다시 말하면 제중동 3차 중동 전쟁이 일어나는 그 유명한 6.1 전쟁이 일어나기 이전까지는 저 가자 지구가 블레셋 땅이었어요. 블레셋 땅이 바로 이집트 땅이었어요. 근데 전쟁에서 뺏겼어요. 6.1 전쟁 때 뺏겨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자, 그리고 더불어 시내산을 중심으로 한 시내산 반도죠. 그 시나이 반도도 뺏겨버린 거예요. 이집트가 6.1 전쟁을 통해 가지고. 자, 그다음에 또 아까 서안 지구는 본래 뭐냐 하면은요. 요르단 나라. 그러니까 요르단 나라의 지역이었어요. 그 동예루살렘과 더불어 그 베들레헴 여리고 이 전부 다가 이스라엘 정부의 땅이 아니고 지역이 아니고 전부 다 요르단 지역이에요. 6.1 전쟁에 또 빼앗아 버렸어요. 더 나아가 그 위에 골란 고원. 그건 또 시리아 영토예요. 그 시리아 왜 그것도 빼앗아 버렸어요? 그것도 왜 빼앗았냐면 거기서부터 요단강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들의 물줄기예요. 사막 기후, 지중해 기후에서 이들의 물을 잃어버리는 건 생명과 마찬가지, 생명수예요. 근데 그 골란 고원 그 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에 그걸로 늘 위협을 받았어요. 그 물길을 막아버리고 돌려버린다. 그러니까 아예 물의 권한을 이들이 아주 빼앗아 차지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6.1 전쟁 이후에 더 심화되겠죠. 인티파다 운동과 무력 이 과정 속에서 피에로가 생겨납니다. 피에로는 그냥 이제 더 강한 이 피에로가 생겨나고 조직화되어지는데 그게 바로 어떻게 해요? 피에로 자치 정부 수반. 그 수반이 강력하게 그 가운데 리더자로 등장한 사람이 저 아라파트. 그리고 강경 보수였던 저 이스라엘 라빈 총리. 자, 그다음에 저 이집트 가자 지구의 원주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졌던 사다트 대통령. 이렇게 있었어요. 자, 그 가운데 두 당사자인 아라파트와 라빈 총리가 오슬로에서 만납니다. 누구의 중재 아래? 미국 대통령 빌 클린턴의 중재 아래에서 만나고 협의를 봅니다. 협의를 보는 주 골자가 오슬로 협약의 주 골자가 뭐냐면 설명하려면 오래 길고요. 주 골자가 뭐냐면요. 평화의 그런 협정이라는 거. 다시 말하면은 저 이집트에게는
시나이 반도를 돌려줍니다. 대신에 가자 지구는 이스라엘로 주고 더 이상 이집트와 서로 싸우지 않고 서로 국교 관계를, 정상적 국교 관계 서로 인정하고 맺습니다. 그리고 요르단과도 관계를 맺습니다. 관계를 맺으면서 요르단에게는 많은 세금의 혜택이나 물자적 지원이나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그 수입의 많은 부분들이 있죠. 그 관광지잖아요. 요르단 지역도 거기 그쪽으로 이렇게 몰아준다거나 함으로 서로 이렇게 윈윈하는 이런 전략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협약으로 말미암아 두 사람은 저 라빈 총리와 그 다음에 아라파트 이렇게 피에로 수장은, 여러분 저기 아까 그 오슬로라고 했잖아요. 이 오슬로가 뭐냐면 뭘로 유명하죠? 평화의 도시로서 노벨 평화상을 주는 그런 장소예요. 그게 기구가 거기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구에서 이 두 사람에게 노벨 평화상을 줍니다. 그렇게 골치 아팠던 중동 분쟁을 이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평화적으로 해결하여 피에로의 자치 정부를 세워준다. 대신에 더 이상 인티파다 운동 같은 이런 운동은 이 피에로에서 앞으로 주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협약을 했어요. 자, 근데 이 둘 다 지켜지지를 않습니다. 자, 이들은 인티파다 운동으로 저항 운동으로 이렇게 나갔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스라엘은 이들의 자치 정부를 세워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슬로 정책이 바깥에서는, 협약이 바깥에서는 다 손뼉을 쳤어요. 노벨 평화상을 줄 정도로 치대한 공로가 잘했다고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누가 있었나? 극단주의적 보수주의, 원리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암살당합니다. 자, 저기 누구냐 하면 먼저 저기 사다트 대통령이 왜 가자 지구 우리 땅인데 왜 그냥 협약을 해서 평화를 하고 국교 인정해서, 그러니까 이제 저기서 하마스가 등장해요. 이제 하마스가 저기서부터 태동을 하는데, 그래서 그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극보수 이슬람 원리주의자들이 반발한 거죠. 그래서 저 대통령을 죽여버리면, 사다트 대통령을 암살시켜버리면, 유명한 사건이죠, 역사에서. 자, 그 다음에 또 한 당사자였던 라빈 총리도 이스라엘 측면에서는 아니 왜 저 무슬림들과 협약하고 평화롭게 같이 지낸다는 거야, 가자 지구 왜 줘, 서한 지구 왜 줘, 우린 시오니즘, 원래 출발이 시오니즘이었는데 우리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그 영토를 우리가 다 확장해야 되는데 왜 줘? 이래가지고 라빈 총리를 역시 저격하여, 이 라빈 총리가 어떻게 되죠? 암살로 이 라빈 총리도 유대인 극단주의 암살 단들에 의하여서 저격당하여 피살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문제는 아라파트 수반도 양반이 오래 집권하면서 타락한 거예요. 특히 물질 관계에서 부정부패가 심각했어요. 그래서 자국민들에게 신임을 얻지 못하고 또 쫓겨납니다. 그래서 망년길에서 지내다가 파리에서 목숨을 잃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이 다 죽어요. 그래서 중동에 이런 격언이 있대요. 중동 평화를 논하는 자는 죽는다라고 하는 격언이 있대. 자국에 누가 죽이는가? 타민족이 죽이는 게 아니에요. 자국에 보수주의자들이, 극단 보수주의자들이 다 죽이는 거예요. 쫓아내거나 죽이는 거죠. 자, 근데 지금의 그러면 하마스의 수장이 누군가? 자, 먼저 이스라엘의 이 인물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상 네타냐후입니다. 자, 네타냐후가 아주 극단주의적 그런 이렇게 유대 보수주의 인물의 정점입니다. 이 사람이 오랫동안 장기 집권하다가 조금 한번 이제 이렇게 좀 이렇게 총선에서 떨어지기도 했어요. 대선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이 떨어진 사람이 보다 온화하게 협력 이렇게 해나가고 좀 평화롭게 해나갈 때는 외부적으로는 굉장히 어떤 인티파다 운동이 일어나지 않고 뭐 중동의 어떤 테러 일어나 좋은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이제 국내적으로는 인기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보수주의 사람들, 시오니즘, 우리의 비전과 꿈인데, 자, 그래서
그 양반을 몰아내고 그 다음 10여 년 전이죠. 대선에서 이 네타냐후 총리가 시오니즘을 들고 일어나 보수주의자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수장이 되었어요. 이때부터 이들은 정권 생존상, 정치적 여론이나 역사상 어떤 타협을 하거나 강경 정책을 펴나가지 않으면 이게 표를 얻을 수 없고 이 정권이 생존할 수가 없어. 그래서 계속 이제 중동 평화를 논하면 죽는다. 왜? 그 전 총리가 죽는 걸 봤거든요. 목숨 걸고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국민들이.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는 충돌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막 그냥 졸지에 안식일 날 쳐들어와서 그냥 이렇게 했는데 가만히 있으면 강경 대책을 안 하고 누가 뭐라 그래도 전쟁을 하고 강경 대책하지 않으면 이 정권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 하는 거죠. 뿌리를 뽑을 때까지 하는 거죠. 정권의 생명을 걸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여기 하니예라고 하는 바로 이 하마스의 지금 최고 지도자입니다. 하마스를 주도하며 이끌어내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하마스가 만들어진 그런 배경을 보면은 인티파다 운동 가운데서 그러니까 민중 봉기를 하고 극렬한 무장 데모를 하는 가운데서 가장 극렬하게 앞장섰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는가? 바로 탄생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평화적으로는 안 된다. 협의해서 오슬로 협약했는데 지키는가 안 지킨다. 우리가 독립을 위해서 또 주먹을 끌고 뭔가 이 문제를 세계적 이슈화하여서 우리 문제를 세계가 유엔이 나서든 어디든 나서든 미국이 나서든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하든지 뭔가 주목을 받아야 된다. 북한이 왜 미사일을 계속 쏟아내는지 여러분 아시죠? 상당히 가난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정치적 이유가 있고 세계 여론적 이유가 있는 거죠. 좀 북한 문제 해결해 달라. 이 문제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세계는 그냥 넘어가기를 원해. 조용하기를 원하고 그냥 남의 일에 신경 쓰지 않기를 원하는데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고요. 자, 또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기.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 이제 좀 마치려고 하는데요. 서한 지구는 이쪽에 오른쪽에 있는 이 서한 지구는 이스라엘과 이 파타 정부라 그럽니다. 원래 파타 정부가 정권이 네타냐후 정이 세워서 그게 수장으로서 오랫동안 있었는데 타락했고 그 다음에 축출 당하여서 네타냐후 정권이 아니라 그 누구죠? 피에로의 누구죠? 아라파트 정권이었죠. 파타 정부였죠. 양쪽에 다 다스렸죠. 근데 이 가자 지구 자치에서는 우리나라 이 자치 정부가 있잖아요. 여러 자치 지구자 있잖아요. 이게 뭐 충청도 뭐 이렇게 서울 수도권 뭐 이렇게 거기에 보면 서울시장이 있고 부산시장, 광주시장이 있잖아요. 근데 이쪽 가자 지구에서는 이 파타 정부가 실각했어요. 그 의원수들이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누가 잡는 하마스 정권이 정당. 하마스는 원래 정당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과격 폭력 해방 기구의 정당이 그걸 기치로 내서는 그렇게 태생되어지는 이렇게 데모하는 무장 데모하는 가운데서 만들어진 하나의 기치 정당이에요. 극좌적 그런 극우적 이슬람 극우적 정당 자치죠. 그게 다스리게 되어졌고 이쪽 지역에서는 아라파트 중심의 파타 정부가 만들어진 거죠. 근데 파타 정부에는 예루살렘도 있고 여리고도 있고 등등 성지 순례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고 그다음에 이 지역은 또 러시아나 여러 세계에 흩어져 있던 핍박받던 사람들이 정착촌을 또 많이 세워 있어요. 104개의 정착촌, 이스라엘의 기부처라든가 이런 그 자치 그 정착촌들이 상당히 104개나 이쪽도 서한 지구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더불어 같이 어울려 살면서 이 이스라엘 정부에서 또 무마하기 위해서 세금 정책이나 여러 가지 그 메리트를 이렇게 좀 주는 거예요. 자꾸 주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물물 교환하고 서로 상존하며 서로 이제 사이좋게 지내면서 어떤 사건이 안 일어나는데 이쪽은 누가요? 하마스 정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장벽을 세워버리는 겁니다. 장벽이 8m라 그래요. 저희도 가봤는데 8m 그러면은 이 2층, 3층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 7m입니다. 제가 건축할 때 이 7m로 건축했는데 8m예요. 이보다 더 높은
이런 장벽을 세워놓으니, 그리고 이제 출입국 남쪽에 하나 북쪽에 하나, 북쪽에 다만 그 출입국을 통해서 평소에 노동자들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가 가깝죠. 북쪽은 이스라엘의 수도 가까우니까 그 길로 와서 노동하며 가사 일하며 그다음에 농촌 일하며 이렇게 돕는 사람들이 하루에 수만 명씩 들고 날고 하는 숨통은 틔워주면서, 왜냐하면 그쪽은 워낙 가난하고 워낙 그냥 여러 경제적 기반이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먹고 살면서 좀 덜하도록. 자, 근데 이번에 이제 마지막으로 보면은 이렇습니다. 마지막 보면은요, 중동 무슬림 지역 간에 여러 정파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큰 알력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 알력, 가장 큰 덩어리는 이스라엘 무슬림의 수니파와, 그 다음에 또 한 파가 무슨 파죠?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을 중심으로 대장 노릇하는 시아파가 있고, 아주 과격, 이스라엘 아주 원리주의적 과격 단체입니다. 이란을 중심으로. 거기에 어떻게 해요? 헤즈볼라라든가 그다음에 하마스 혹은 시리아 혹은 아프가니스탄, 그래서 미국의 주 타격이 되어지고, 그들도 미국을 9.11 테러를 비롯해 주 타격을 하죠. 시아파 좀 과격합니다. 수니파는 아랍이죠. 그 사우디 아라비아를 형님으로 해서 그 주변에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이 친미적이며 친이스라엘적으로 이렇게 온건파 이렇게 단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관계에 있어서 지금 이스라엘과 미국이 대척을 하면서 지금 그 사우디 아라비아와 이스라엘이 지금 나라 간의 정상화를 하는, 국교를 맺을 단계까지 거의 온 상태에서, 자, 이게 하마스와 이란이 서로 맞닥뜨린 거예요. 서로 그냥 셈법에 있어서 이익이 맞았던 거예요. 자, 이렇게 하다 보면 무슬림의 완전히 이제 어떤 자리가 사우디 아라비아로 넘어갈 판이에요. 시아파가 이제 확 줄어들고 수니파가 무슬림 전체의 그냥 주도권을 가지고 형님 노릇할 판이 되어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마스로서는 우리가 지금 미쳐 굶어 혹은 어려워 죽을 지경인데, 이렇게 이스라엘과 사우디 아라비아가 이렇게 같이 합쳐지면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 나라가 되어져 버리고, 우리는 이렇게 장벽 안에서 감옥 없는, 창살 없는 감옥이 되어져서 이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어떻게 세계로 통하지 못하는 그냥 이런 조그마한 그런 어떤 출입국, 관리국 하나 세워놔 놓고 거기다 몇만 명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그것도 복잡하게 매일 들어갔다 매일 또 나와야 되는, 그러면 우리 문제는 세계에서 묻혀지고,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낙동강 오리가 되는 게 아니라 오슬로 협약은 어디 물 건너가 버리고 우리 자치정부는 언제 세운단 말인가. 그래서 이번에 한번 사건을 터뜨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 한번 결론을 내리십시다. 여러분, 최초의 블레셋과의 전쟁이 결혼을 통하여 그렇게 이루어진다는 것, 이 결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특히 이방 결혼,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이 블레셋 사람과 이 문제 때문에 이제 그 빌미로, 근데 얼마나 삼손도 타락했냐면 그걸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것 있죠. 순수한 사랑을 단위로 한 그런 타락되지 않는 본질적 순결한 가정이 되어야 되는데, 정략적으로 블레셋과 싸움하기 위해서 이 결혼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개인적 욕망을, 근데 하나님은 이 결혼을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해방하고자 하는,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는 도구로, 그들의 악한 욕심을 따라 또 그다음에 그 인물, 외모적 어떤 끌림에 따라 그렇게 또 그걸 정략적으로 또 그렇게 해서 또 블레셋을 치고자 하는 빌미로 삼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악을, 십자가, 로마 병정들의 십자가, 가룟 유다의 배반, 그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한 명도 같이 싸우지 않는 이런 과정 속에서 이 십자가를 전화위복으로 해서 구원하고 생명을 구원해내는 도구로 사용하시듯이, 여러분, 이 손가락은 지저분해요. 삼손도, 그 시대 상황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하여 이 결혼 생활이 얼마나, 이 정략적 결혼, 외모적 결혼, 이게 세상과의 결혼, 이게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이 전쟁을 통해 보여주시는, 이제 이것이 15장으로 16장, 16장 그리고 이어져 17장까지 넘어가고 21장 마지막 종국까지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역사와 또 말씀과 진리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처음에는 작은 하나의 여인과의 만남이었지만 이게 얼마나 타락한 또 세대의 결혼관과 또 신앙관, 그리고 이것이 불씨가 되어 얼마나 큰 일들이 지난하고 오랜 역사와 현재에도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터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기도 제목을 삼고 중동 평화가 있게 하시고 우리 세대 가운데 남북 통일이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다툼과 미움이 사라지고 회복되어지는 은혜만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를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폐회합니다.